자, 세 번째는, 세 번째 측면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놀랐는데, 예금 같은 경우는, 만기가 있으면은 그 만기 때 전체 이자가 다 나오는 원금과 이자가 나오는 구조지 않습니까? 그런데 채권은 중간중간 이자가 나와요. 가장 큰 차이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보면은, 예를 들면은, 이렇게 되겠죠. 예를 들면은, 예금을, 예시입니다. 만기 10년이고, 연사 4%를 가정합시다. 그러면 내가 100을 이때 초기 투자한 다음에, 만기가 되면은 연사 4%니까 어떻게 되죠? 연사 4% 곱하기 10년이면, 토탈 40% 이자와 원금 100이 합쳐져서 140을 만기에 다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중간에는 캐시플로우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금을 장기로 하기 어렵잖아요. 왜냐면 중간에 캐시플로우가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최근에 어떤 또 중간에 이자를 지급해주는 예금도 생겼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는 예금은 중간에 현금 흐름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약점이에요. 그리고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예금의 이런 구조가 또 가장 큰 문제점이 하나가 뭐냐면은 보세요. 중간중간에 이자가 없잖아요. 그죠? 없어 만기에 몰빵으로 40%가 들어와요. 즉 만기 시점에 한꺼번에 이자가 다 들어오다 보니까 세금을 종합과세 같은 걸 회피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세금 측면에서 이렇게 자금이 수년간에 걸쳐서 나눠 들어오는 거면 훨 더 좋을 것 같은데 나눠 들어오지 한꺼번에 들어오다 보니까 세금 측면에서 굉장히 불편하다는 걸 말씀 좀 드립니다. 자, 그래서 어쨌건 예금은 이렇게 우리가 중간에 캐시플로우가 없다. 이게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라는 걸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반면에 채권은 어떤가? 채권은 어떤가 한번 볼게요. 중간에 캐시플로우가 계속 들어옵니다. 아까 제가 그 앞에 인트로에서 말씀드렸지만 볼게요. 예를 들면 회사채 같은 경우는 보통 3개월만 들어오고 그리고 국채 같은 경우는 보통 6개월에 한 번씩 이자가 캐시플로우가 이표가 계속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건 한번 예시를 들어본 거예요. 예를 들면은 아까 요 채권이 만기가 10년짜리야. 10년인데 10년짜리 채권이에요. 이렇게 해서 10년인데 근데 한 4년 정도 된 채권을 잔존 만기 6년 남은 채권을 샀다는 가정입니다. 요즘 이런 채권 많이 하니까 제가 예시를 든 겁니다. 그랬더니만 좀 지저분하죠? 제가 좀 지워서 다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아까 제가 이미 좀 우리가 기본적 얘기를 드렸잖아요. 무슨 말이냐 보실게요. 예를 들면은 시중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채권 가격이 하락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를 들면은 토탈 10년 중에서 이게 10년짜리입니다. 근데 이게 4년이 경과한 채권을 샀다는 얘기인데 지금 지난 몇 년 동안에 금리가 계속 올랐잖아요. 금리가 올랐으니까 채권 가격은 어떻게 됐어요? 채권 가격은 원래 이 채권의 원래 가격은 원래는 얘가 채권이 10,000원이었어요. 10,000원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동안 근데 지금 제가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현재 채권 가격이 8,500원이래요. 이 8,500원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지난 4년 동안에 시중금리가 계속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시중금리가 오르니까 원래 10,000원짜리가 8,500원까지 줄어드는 거예요. 그죠? 아무튼 이렇게 돼서 8,500원을 주고 6년짜리 잔존 만기 6년 남은 채권을 제가 샀어요. 그랬더니만 캐시플로우가 어떻게 되냐면은 원래 여기 쿠폰 이자 4%짜리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잔존 만기 6년 남았고 채권 이자가 4% 남았으면 캐시플로우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아까 8,500원 주고 샀는데 원래 10,000원에 4%인 400원 이자를 이렇게 계속 중간에 받습니다. 계속 받다가 만기가 되면은 원래 최초에 내가 돈을 주고 산 거는 8,500원이지만은 실제로 원래 이 채권의 액면은 10,000원이잖아요. 그래서 10,000원과 이자 비용 40,000원 합친 게 요 만기에 들어옵니다. 제가 좀 얘기를 좀 복잡한 얘기를 했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채권 예금은 중간에 캐시플로우가 없는 반면에 채권은 이렇게 계속 캐시플로우가 들어온다. 이렇게 되면 소득의 시점이 수년간 또는 여러 가지 스프레드 아웃되기 때문에 세금적 측면에서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연금 생활자나 또는
정례적으로 수입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를 들면 뭐 극단적입니다만은 30년짜리 여러분 채권을 샀다 가정합시다. 30년짜리 채권을 샀고 예를 들어 쿠폰금리 연 4%다. 그러면 앞으로 30년 동안에 매년 4% 이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게 좀 측면에서 정례적인 캐시플로우가 들어온다는 거는 예금 대비 정말 굉장히 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 채권이. 자, 네 번째는 예금 대비 채권의 장점. 네 번째는 세금이 절세된다. 이 부분 생각보다 모르신 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자, 예금 한번 볼게요. 예금은 그냥 우리 예금 같은 경우는 이자 소득세가 있고 소득이 많으신 분은 종합소득세 대상이잖아요. 이렇게 이자 소득이 많으면 종합소득 대상이. 그리고 예를 들면 이게 좀 소득이 많으신 분은 예금의 거의 한 절반 가까이를 다 세금을 내시잖아요. 그래서 예금 같은 경우는 어떤 절세 방법이 없잖아요. 말 그대로 그냥 다 계산하는 방법인데 반면 채권은 다양한 방법으로 좀 절세가 가능하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설명을 여기 내년 연말 기준으로 좀 구분해서 말씀드렸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년 연말 이후 2025년 1월 달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금융투자소득세가 적용되는 시점 이전과 이후를 좀 나눠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금과 동일하게 이자소득세와 종합소득 대상이 되는 거는 쿠폰만 요게 해당됩니다. 요게 예금처럼 하고 동일하게 간주가 되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채권을 좀 싸게 사서 할인 차익이라든지 또는 중간에 좋은 가격에 매각해서 매각 차익이 발생하는 거는 현재 전액 비과세입니다. 굉장히 크죠? 전액 비과세입니다. 전액 비과세고요. 그리고 마 대표, 근데 만약에 내가 채권을 중간에 파는 거가 25년 이후에 팔게 되면 어떻게 돼? 라고 하는데 그때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적용이 돼서 양도소득세가 됩니다. 종합소득세가 아닙니다. 양도소득세와 그리고 분리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내년 말까지 채권을 팔게 되면은 이자소득, 그러니까 쿠폰에 대해서는 과표를 맞는 거고 할인 차익이나 매매 차익이 전액 비과세가 된다는 걸 말씀 좀 드리고 그리고 혹시나 이제 어떤 중간에 매각하고 이런 것들이 25년 이후에 된다고 하더라도 이자소득세는 종합소득세 대상이 아니라 양도소득세와 분리과세 대상이라는 걸 좀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이렇게 보면은 예금 대비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서 절세 효과가 있다고 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채권 중에 하나가 브라질 채권입니다. 브라질 채권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브라질 채권에 대해서 세금 관계를 좀 정확히 모르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내년 말까지는 기존의 일반 한국 국채와 일반 미국 국채와 이런 국채와 가장 큰 차이는 쿠폰 이자가 비과세라는 게 큽니다. 한국과 브라질 조세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쿠폰 이자가 비과세입니다. 즉 현재 브라질 채권의 쿠폰이 연 10%입니다. 즉 연 10% 이자 들어오는 게 전액 비과세입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브라질 채권을 우리가 10년짜리 같은 경우에 10년을 다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마찬가지로 좀 할인 차익이나 매매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이 부분은 좀 내년하고 달라지는 게 뭐냐면은 내년 말까지는 할인 차익과 매매 차익 모두 다 일반 채권과처럼 비과세로 받게 되고요. 근데 만약에 브라질 채권을 25년 이후에 중간에 팔게 되면 어떻게 되니?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와 분리과세가 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브라질 채권의 쿠폰 이자 연 10% 현재 되는 이거는 앞으로 이거와 관계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물론 브라질 채권이 환율이란 변수나 여러 가지가 있어서 사실 굉장히 좀 복잡하고 어려운 상품입니다. 그러나 세금 관계에만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브라질은 다른 일반 채권들과 달리 쿠폰이 전액 비과세다. 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채권을 가지고 예금 대비해서 다양한 측면에서 절세를 우리가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제가 어떤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은 아까 투자자산 예금 보호 여부인데 사실 제가 도표가 있는데 거창하게 얘기 안 할게요. 은행이 만약에 파산하게 되면은 우리가 예금보험공사가 돈을 보존해 주잖아요. 얼마나 보존해나요? 현재 5천만 원만큼을 보장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5천만 원이 넘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론적으로는 보장이 안 되죠. 이론적으로는. 예, 그래서 5천만, 물론 이제 당연히 우리가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공적 자금이 들어와서 다 보존을 해주겠지만 어쨌건 간에 그러니까 교과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은행이 파산했을 때는 5천만 원만큼만 보장을 해준다. 반면 채권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 상환의 의무가 다 그 발행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국고채 같은 경우는 정부가 될 것이고 공사채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이 될 것이고 금융채 같은 경우는 금융기관이 될 것이고 회사채 같은 경우는 회사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채권을 투자할 때 가장 큰 리스크는 영어로 디폴트 리스크예요. 즉 부도 리스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채권 누가 발행했는지를 제일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전반적 경제가 좀 둔화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 제가 예금과 비교할 거는 이걸 갖고 얘기하죠. 국고채. 그죠? 국고채입니다. 그럼 국고채는 정부가 발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금 5천만 원 보장해준 거는 예금부자 보험공사고 국고채의 상환 의무는 정부가 지는 거니까 우리 좀 직관적으로 얘기하면 은행이 더 안전하시겠어요? 정부가 더 안전하시게요? 당연히 정부가 더 안전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설령 은행이 파산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정부가 발행한 국고채는 그런 측면에서 더 안전하다. 물론 모든 채권이 예금보다 안전하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정부가 보장하는 국고채는 당연히 은행보다 더 안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좀 더 드릴게요. 신종자본증권. 제가 이제 최근에 국내 모 유명 증권사에 가서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질문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신종자본증권이 당신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냐라고 했을 때 제가 원론적인 말씀 좀 드렸어요. 신종자본증권은 우리가 아는 대형 시중은행들이 많이 발행한 채권들이죠. 근데 하나 팩트는 뭐냐면은 여기가 보시면은 후순위채입니다. 후순위채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이 만약 문제가 된다 했을 때 부실금융기관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공적 자금이 투입되잖아요. 그러면 부실금융기관 지정되는 순간에 이자 지급이 중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뜻 봐서는 예를 들면은 뭐 A은행이고 근데 금리가 한 6%야. 그래서 설명을 금리도 한 6, 7% 높고 근데 여기 발행한데도 뭐 예를 들면은 뭐 시중은행 유명한 데야 이렇게 해서 안전하겠지라고 하는데 사실 교과서로 얘기하면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금리가 높으면 그만큼의 위험을 또 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게 후순위채이기 때문에 만약 해당한 금융기관에 어떤 뱅크런이 발생해서 그 은행에 공적 자금이 들어갈 건데 그러면 통상적인 절차로는 우리가 공적 자금 투입하기 전에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되는데 만약 이게 부실금융 지정되면은 이게 후순위채이기 때문에 신용자본증권은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게 일반적인 상입니다. 물론 다른 대책이 나오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금리가 상당히 높다는 건 그만큼 우리가 보이지 않는 리스크가 더 많다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저런 걱정하실 필요 없는 게 국고채입니다. 정부가 다 보장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좀 길게 좀 설명을 좀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하면서 클로징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금 대비해서 어떤 공통점은 기본적으로 예금과 같이 만기가 있고 확정 이자가 있다는 측면에서 예금과 채권은 공통점이 있는데 차이점은 어떤 거냐면은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예금은 확정 이자가 전부인데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좋은 가격으로 추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게 채권의 차이일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예금은 반드시 만기를 지켜야 일정한 수익이 나오지만은 우리한테 유리한 환경일 때는 언제든지 중간에 팔고 나올 수 있는 어떤 만기 전 조기 회수 가능성이 예금 대비 장점일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예금 같은 경우는 중간에 캐시플로우가 없고 모든 예금의 이자가 만기에 다 들어오니까 어떤 중간에 이자 소득, 그러니까 정례적으로 이자 소득이 필요하신 분 입장에서 좀 활용하기 어렵고, 두 번째로 만기에 전체 기간에 모든 합계 이자가 들어오니까 만약에 이게 중장기제로 가면 갈수록 수년치 이자가 한꺼번에 이자가 들어오면 세금 이슈도 발생을 하죠. 반면에 채권은 기본적으로 중간중간 이자가 들어온다 하더라.
예를 들면은 회사채는 3개월, 국채는 한 6개월마다 캐시플로우가 들어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중간중간에 이자 생활자 같은 경우는 이런 채권을 활용해서 꾸준한 수익도 누릴 수 있고 또 어떤 소득이 어떤 특정 시점에 몰리지 않고 쭉 이렇게 스프레드 아웃 되기 때문에 세금적 측면에서도 매력적이라는 걸 말씀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기적 캐시플로우 나오는 측면에서 차이 있고 네 번째로는 채권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예금 같은 경우는 그냥 절세를 따로 할 방법이 별도로 없죠. 이자 소득세가 나오고 또 소득이 많으신 분은 종합소득 되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채권 같은 경우는 할인 차익이나 매매 차익 같은 것들이 비과세죠. 그리고 25년 넘어가면 이게 또 양도소득 되기 때문에 어쨌건 간에 다양한 형태로 좀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방안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예금은 은행이 보장하는 거기 때문에 5천만 원 보장하는 게 보장되는 규모잖아요. 근데 채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발행 주체가 책임을 지는데 저희가 지금처럼 경제가 좀 어려울 때는 안전한 국고채를 제가 권해드리고 있는데 국고채 같은 경우는 정부가 그 전체 금액을 보장해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예금보다 안전할 수 있겠죠. 즉 은행은 파산할 수 있어도 정부는 파산하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크게 한 5가지 측면에서 채권이 예금과의 좀 차이가 있고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너무 예금만 하지 마시고요. 이런 장점을 물론 채권이 국채가 예금 대비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장점을 잘 활용하시면은 굉장히 여러분 재테크에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